우리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리, 그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역사도 좀 알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뭐 2000년대 이렇게 쭉 연도가 나와 있죠. 사실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연대나 연도가 나타내는 의미하는 그 시대의 정치, 사회, 경제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학기 초에 맨 처음에 사회란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뭐 사회라고 하는 게 다양한 요소로 되고 뭐 조직, 사람,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 식습관, 음식이라고 하는 것도 정치, 경제, 사회적인 변화와 이렇게 맞물려 간다는 거죠. 그래서 1970년대 그러면 우리가 딱 박정희 시대, 정치적으로 보면 경제 개발이 한창 추진되던 시대, 뭐 이렇게 이제 기억할 수 있어야 되죠. 80년대 민주화, 그죠? 80년대 혹시 80년대 여러분들 안 태어났잖아요, 그죠? 80년대에 태어났던 사람 있나요? 아마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80년대 후반, 그죠? 상당히 성숙한 학생도 있고 아직 파릇파릇 90 어떻게 되나? 어쨌든 8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죠?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을 잘 못하겠지만 예? 재밌는 얘기도 하세요. 방바닥에 팔팔올림픽 스토리 카페트도 있었고요. 어른들은 그때 막 노태우 대통령 그렇죠. 노태우 시대. 그 다음에 80년대 88 올림픽이 중요해요, 사실. 그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전두환 노태우 정부가 88 올림픽을 기획을 하고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적 정당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었고, 누구예요? 누가 마누를 갖다가 여기다가 생마누를 이제 이 수업 시간을 위해서 누가 준비한 게 소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80년대에 키워드들이 있죠, 사실. 여러분들 민주화, 올림픽,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중산층의 증가예요. 80년대가 우리나라로 본다면 중국의 지금 발전하는 속도만큼 급속하게 소위 말하면 GDP 성장 이런 게 증가하고 임금이 두 자리 숫자 인상이 됐던,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죠? 그래서 이를테면 산업화 초중기 단계 전성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일자리가 막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소득이 증가하고 중산층이 형성되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민주화와 중산층, 뭐 올림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80년대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그리고 90년대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90년대. 여러분들이 물론 태어났죠. 여러분들이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지 않고 우리는 국민교육헌장에 의해서 이제 박정희 시대 때는 사실은 국가에 의해 정부에 통제된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뭐 하여간 초등학교 때 맨날 외우던 게 국민교육헌장이라고 하는 걸 외웠어요. 그래서 국가가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만드는 시기, 국민교육헌장에 보면 저희 세대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민족 중을 못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각 시기마다 어떤 뭐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고, 90년대 그러면 제일 중요한 90년대 사건이 뭘까요? 97년 IMF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90년대 초반 그게 태어났겠죠, 되게. 근데 이제 기억 못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제 부모 세대는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그때 이제 대량 해고도 있고 뭐 기업들이 문을 닫고 결코 벌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뭐 은행들이 망하고
사실 금융 시스템이 붕괴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90년대에 벌어지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중산층의 해체, 뭐 양극화의 심화 이런 사회 변화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여러 가지 신자유주의적 변화 뭐 이런 것들 이런 큰 변화들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 변동이 있었고 그 변동, 그 사회 변화와 우리의 어떤 식습관이나 식문화 이런 것들하고 무관하지 않다. 이런 점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보리로 돌아가면, 그죠? 보리 같은 경우는 70년대 강력한 국가, 그죠? 억압적 국가, 여러분들의 신체와 심지어는 식습관까지 규율하는 국가, 심지어는 출산까지 규율하는 국가, 둘만 나와 잘 기르자, 뭐 이런 이제 출산까지 개입하는 국가가 있었던 시기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국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에도 직접적으로 학교에 예를 들면 학교에 뭐 도시락 검사 이런 걸 통해서 혼식을 하도록 하는 뭐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보리라고 하는 것을 거의 강제적으로 밀이나 보리를 거의 강제적으로 먹도록 하는 그런 시기였죠.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들어서면서 소득이 증가하고 뭐 그다음에 민주화가 되고 더 이상 국가가 무얼 먹으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또 사람들은 점점 소득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제는 그동안 제일 먹고 싶었던 게 쌀이죠. 쌀 소비가 막 급증해요. 그래서 1980년대 아마 83년인가에 140kg를 찍어요. 처음으로 1인당 1년 동안 쌀 140kg를 먹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보리의 소비가 급감할 뿐만이 아니고, 왜냐하면 더 이상 보리를 먹으라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또 소득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쌀 소비도 증가하다가 사람들이 소득이 점점 증가하니까 뭐 쌀 먹을 만큼 먹어 본 거죠. 80년.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음식들, 그죠? 과일 같은 경우 증가하죠. 고기, 그죠? 우유. 일반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면 소득이 증가하면서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런 음식들, 육류, 우유류, 그다음에 이제 과일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가 증가하게 되죠. 쌀 소비는 80년대 초반에 정점을 찍고 나서 계속 감소하죠. 그래서 2010년에는 72.8kg 1인당 거의 절반이죠, 그죠? 140kg까지 먹다가 작년 통계는 68kg예요. 68kg이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쌀을 먹지 않죠. 뭐 실제로 학교 주변의 식당에 가서 이렇게 공깃밥 주잖아요. 저는 늘 밥 양이 적다고 생각해요. 이게 도저히 이렇게 보통 우리 집안에서 하는 말로는 그냥 새치러 가는 애만큼 밥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새치러 가는 건 새를 쫓으러 가는 일은 아무 일도 아니죠.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밥 조금만 먹어도 된다 이런 건데, 저는 사실은 할머니랑 같이 자라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있다 보니까 밥을 이렇게 주발에다가 항상 위에다 이렇게 밥을 얹어 주는 그런 밥을 먹고 자라서 이 학교 주변 이 배식을 하게 되면 늘 밥이 적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남들은 굉장히 원시인이다 뭐 이렇게 좀 진화가 덜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밀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죠. 밀은 이 통계는 76년 통계부터 있지만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밀 소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이거는 결국은 미국산 미국 원조에 의해서 공급되면서 밀 소비가 굉장히 증가했어요. 그래서 밀 소비는 안정적이죠. 그냥 30kg대예요. 30kg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절대량보다는 곡물 가운데 밀이 차지하는 비중이죠. 쌀과 밀, 보리 이 세 가지 곡물들을 합쳐서 약간 3대 주요 곡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곡물, 그러니까 76년에는 뭐 180kg, 190kg 정도를 먹었네요. 곡식류를, 그죠? 그런데 2010년이 되면 100kg 정도를 1인당 먹죠,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쌀은 줄어들고 밀은 그대로 거의 있기 때문에 밀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곡물류 가운데 밀 소비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은 그전 세대에 비해서 밀가루를 혹은 밀을, 보통 밀가루죠. 밀가루로 만들어진 빵이나 뭐 면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먹게 되죠. 그래서 저도 대충 어떻게 보면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은 면류를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죠? 그다음에 채소류는 굉장히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채소류에 대한 통계가 이게 지금 제대로 잡힌 건지 통계청에서 잡은 거긴 한데, 그래서 한 가지 가설은 채소류의 이런 급등락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김치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배추값이나 이런 것하고 연동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하는데, 이 채소에 관한 자료는 조금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때는 예를 들면 85년 같은 데는 98kg인데 95년은 160kg, 또 뚝 떨어졌다가 또 올라오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채소에 관한 통계를 잡기가 어려워서 이런 건지, 아니면 정말 무슨 그때 해마다 무슨 배추값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동되어 있는 건지, 그거는 사실 좀 밝히기가 어렵고, 아마 추가적으로 정말 원한다면 정말 통계적인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마다 계속 매해마다 어떤 통계 자료를 놓고서 그것하고 이제 채소류 가격, 특히 이제 배추류 가격 이런 것들하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전에 비해서는 채소를 좀 많이 먹는 것 같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과일, 그죠? 과일 많이 먹죠. 고기 많이 먹죠. 그래서 고기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서구 사회들은 고기 소비량이 좀 줄어들죠. 일반적으로 안정되거나,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럽 국가들도 보면 고기 소비량이 감소하거나 안정되고, 아니면 닭고기 소비량이 증가하고, 쇠고기는 소위 말하는 붉은 고기, 살코기는 감소하고 이런 패턴들이 있죠.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고기는 없어서 못 먹는다는 게 현재까지 저희 조사 결과예요. 그냥 그다음에 고기는 소득이 높으면 더 많이 먹는다. 사실 외국하고는 조금 소위 말해 유럽 국가들하고는 달라요. 외국은 소득이 높으면 고기 소비량이 줄어드는데, 우리는 소득이 높으면 고기를 더 많이 먹어요. 그래서 왜냐면 내가 볼 때는 아직도 고기에 대한 욕망 같은 게 여전히 있고, 비싸서 사실 못 먹는 거지, 이런 식의 설명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유, 유제품도 굉장히 사실 많이 먹죠. 네, 다음. 이거를 이제 좀 전에 소비라고 하는 측면에서 쭉 먹거리를 봤는데, 우리가 소비하는 곡물류나 음식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어디에서 오는가, 그러니까 생산과 연관시켜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기에는 이제 주로 지금 곡물 작업률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고기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고기의 약 절반 정도는 사실은 수입이죠. 쇠고기 같은 경우 특히 수입을 많이 하고 있고, 돼지고기도 여러분들 아마 삼겹살 집에 가서 이렇게 원산지 표시 보시면 의외로 벨기에, 유럽 국가들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산 돼지고기도 있고 그렇긴 한데, 생각보다 빠르게 육류 부문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과일류 같은 경우는 각 과일마다 다르죠. 오렌지 같은 경우. 그래서 그 자급률을 계산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오렌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수입이 된가 하면 사과나 이런 것들은 국산이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이 과일의 문제는 종자의 문제랑 관련이 돼요. 종자. 과일의 종자는 대부분 다 수입한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채종이라고 하는데, 씨앗을 이렇게 거두는 거. 되게 농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시기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순환적이죠.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거두고, 그죠?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거두고, 가을에 수확을 할 뿐만이 아니라 씨앗도 잘 갈무리하죠. 그래서 다음 해에 또 농사를 짓는, 이게 이를테면 전통적인 우리 책의 2장에 나온 제철 먹거리, 농업의 순환성 이런 거 짓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은 이미 이제 그런 시스템은 아니죠. 종자는 거의 100% 구입을 해요. 100% 구입을 해요. 그래서 농민들도 아주 드문 경우에 우리 종자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거나, 어떤 집안에서 계속 씨앗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 집안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드물고 불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시장에서 잘 팔리지도 않고 상업성이 없다 이렇게 되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여농이라고 전국 여성 농민회라고 하는 그런 농민 여성들의 농민 조직에서 우리 씨앗 운동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몇몇 시민단체 혹은 농민단체에 의해서 우리 종자들이 보호되고 그것이 이제 조금씩 확산되는 그런 경향도 있긴 하지만 아직은 주류는 아니죠. 대부분은 다 종자는 구입을 한다. 근데 그 구입을 어디서 하냐? 여기서 바로 IMF가 들어옵니다. 1997년 IMF 때 여러 가지 변화 중에 하나가 국내 기업들이 외국으로 많이 넘어갔죠. 은행들도 사실은 뭐 외국계의 은행들이 들어와서 지배권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종자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97년에 IMF 때 우리나라에 있던 몇 개의 대형 종자 회사들이 다 외국계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은 종자도 그냥 단지 농민들 입장에서 구입을 할 뿐만이 아니고 외국 회사로부터 수입을 하는, 외국 회사로부터 구입을 하는 형태. 그래서 이제 과일 자체는 우리가 국내에서 채소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국내에서 생산하지만 그 실제로 추적해 들어가 보면 종자는 수입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됐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굉장히 좀 취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직접 먹는 농산물류 이런 것들은 종자의 문제가 굉장히 근본적인 어떤 숙제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잭 클로펜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The First, The Seed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마 번역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이 번역이 됐는데 생명공학의 정치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종자 얘기를 한 책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모든 먹거리의 출발점은 씨앗이죠, 그죠? 씨앗. 제가 호주에 지난번에 쇠고기 엑스포 이런 데 가서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종우, 씨앗소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소들은 실제로 교미를 하지 않아요. 전부 다 인공수정을 하죠. 그래서 좋은 숫소의 정자를 굉장히 비싼 값에 거래를 하고 그 특정 우량소의 씨앗만, 정자만 계속해서 인공 수정을 통해서 그 종을 확산시키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농산물도 그렇고 소 같은 고기도 그렇고 이 종자를 어떻게 소위 말하면 우량 종자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하면 거대 기업들이 굉장히 용이하게 여러 가지 형태의 특허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용이하게 지배를 하고 있고 그 지배 구조가 점점 확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함부로 이를테면 우리가 일반 농가나 이런 데서는 씨앗같이나 아니면 교미 이런 것들 시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사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과일, 채소류, 그 다음에는 여기 통계에 나와 있지 않고, 그 밖에 이제 곡물류를 가지고만 본 것인데, 쌀은, 그죠? 우리가, 100%에서 왔다 갔다 하죠. 100% 왔다 갔다 하고, 쌀 경우에는 지금, 수입 개방이 돼 있지 않은 상태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2005년도 농어협정, 우루과이 라운드, WTO 이렇게 하면서, 이제 농산물도 상품이다. 먹거리도 상품이니까 전부 다 개방하자.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관세화 이런 걸 통해서 개방을 하고 또 관세율을 낮추는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 있죠. 쌀의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한국뿐만이 아니라 사실 동아시아 국가들, 한국, 일본, 대만 마찬가지인데 이런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제 쿼터제를 통해서 완전 개방을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얼마씩 개방을 하도록 하고 그것을 비율을 조금씩 늘려가자. 이런 식의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 특히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쌀이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것이었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때도 그렇고 역대 대통령들이 대체로 쌀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간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을 했고 그게 이제 쿼터제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산 쌀이 수입이 되거나 아니면 외국산 쌀이 들어와서도 주로 산업용으로
막걸리 아니면 뭐 가공품에 많이 사용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비율이 수입 비율이 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8년인가 되면 완전히 이제 거의 수입이 개방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나타나게 됐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작년 추정치가 식량 쌀 자급률이 83% 정도로 지금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막걸리를 한번 보세요. 막걸리. 혹시 막걸리 갖고 온 분 안 계시죠, 오늘? 막걸리 이 병을 딱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지역에 가서, 굉장히 맛있는 지역 막걸리라고 해서 맛있게 먹고, 나서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밀, 쌀, 되게 이제 완전 쌀 막걸리도 있고, 쌀과 밀을 섞는 격구도 있고 그런데, 원산지가 미국인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죠? 의외로 많고. 제가 알기로는 장수 막걸리의 경우에도 다 미국산 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쌀 막걸리 많이 드세요? 네. 한번 본 적 있어요? 네. 어디 쌀이던가요? 어디 쌀인지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국순당 이런 데서 우리 쌀 막걸리라고 특별히 이렇게 딱 내걸지 않으면 대부분의 쌀 막걸리는 아마 국쌀을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뭐 오늘이라도 혹시 막걸리 마실 기회가 있으면 그냥 마시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 뭘 음식을 먹을 때 혹은 뭐 무엇을 사 먹을 때 음료를 하다못해 마실 때도 좀 보세요. 보시면 원재료에 되게 약간 대맥 국산 율무 국산 16%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그 원산지 같은 것들을 좀 확인하고, 뭐, 꼭 국내산이 100% 좋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어쨌든 이게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얼마나 이동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쌀의 경우에는, 비교적 국내 기반이 든든한 편이고,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뭐 유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거의 곡물류는 다 외국에 의존한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곡물 작업률을 보면 여기 22.6% 그죠? 추정치가 22.6%, 26%에서 22.6%로 감소하죠. 그래서 보시면 거꾸로네. 네. 내가 나한테 참. 네, 그렇죠? 22.6%인데 보시면 밀, 그죠? 우리가 30kg 이상을 먹고 있는 밀, 아까 소비 부분에서 30kg 정도 먹는다 그랬죠? 그런데 밀의 자급률은 또 0.05%인 적도 있었어요, 그죠? 거의 1%. 그죠? 그나마 이제 우리 밀이 좀 있었는데 워낙 미국산 밀, 특히 이 싼 밀이 대량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국내 밀 농가가 버티기 어렵죠. 그래서 일부 이제 좀 약간 그런 민족주의에 기반해서 우리 밀 먹기 운동 같은 게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일부 기업에서 제과점, 대형 베이커리들이 우리 밀 농가들하고 뭐 계약을 맺어서 하겠다가 계약 위반을 해가지고 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일정량을 구입하겠다 그랬다가 구입하지 않고 뭐 계약 위반이라고 이렇게 해서 실제 농가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적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밀의 경우 굉장히 심각하죠, 그죠? 옥수수, 콩류. 여기는 지금 그냥 퍼센트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의외로 옥수수를 굉장히 수입을 많이 합니다. 옥수수, 그죠? 여러분 그 책에도 보면 옥수수 인간, 옥수수 우리가 먹는 굉장히 중요한 먹거리 아이템 중에 하나가 사실 옥수수예요. 옥수수를 어떻게 먹을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는 이제 그냥 퍼센트만 나왔는데 총 분량으로 아마 톤으로 따지면 제일 수입이 많은 게 아마 옥수수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옥수수를 어떻게 먹죠? 구이 옥수수. 구이? 구이. 예. 구이를 어떻게 해?
그냥 거기다가 구워서 네. 불에다 구워서 네. 중국에서 한국에서 네, 있는데 한국에서도 하고 중국에서도 하고 그다 버터 발라 먹나요 이렇게? 예. 그다음에 어떻게? 사료랑 고과당시를 예, 이렇게 정답을 딱 얘기해 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예. 구이로 먹죠. 근데 구이를 1년에 몇 개 먹겠어요? 몇 개나 먹는? 한 개? 1년에? 아니 아, 1년에. 그냥 한 달에 한 달에 네. 한 개? 한 번? 두 번? 네, 사실 그죠? 그래서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먹네요. 그죠? 중국 사람들 옥수수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달에 한두 개면 1년에 그래도 24개 먹으면 꽤 많이 먹는 건데. 그죠? 근데 보통 우리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옥수수를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름에 이제 특정한 시즌이 되면 뭐 옥수수를 집에서 삶아주시면 어머니가 그래서 먹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자주 먹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1인당 소비량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옥수수를 먹거든요. 사실. 먹는 걸로 잡혀 있는데 그 먹는 방식이 직접 소비보다는 사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사료. 그러니까 소가 옥수수를 먹어주면 우리가 소를 먹는 거죠.
특히 성인병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죠? 혈압, 당뇨 뭐 이런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이제 육류 소비와 관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혹은 교육 수준이나 소득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육류 소비량이 상당히 다른데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외국과 비교해 볼 때 보통 한국 식단이 굉장히 건강한 식단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건강한 식단이죠. 그래서 제가 뭐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슬로푸드라고 들어보셨죠? 슬로푸드 그죠? 그 다음에 세계 슬로푸드 운동본부가 어디에 있죠? 슬로푸드 그럼 딱 떠오르는 나라? 이태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계 슬로푸드 운동의 창시자를 혹시 아세요? 페트린이라는 사람이 슬로푸드를 처음 이렇게 소위 말하는 맥도날드에 반대하는, 저희가 이제 대한 먹거리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맥도날드에 반대하는, 그래서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음식, 식습관, 그 다음에 지역의 농민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반 맥도날드 운동을 하고 슬로푸드 운동을 전개를 해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슬로푸드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죠. 그래서 2010년도죠. 2010년도에 이 페트리니를 제가 초청을 해서 고대에 와서 강연을 했어요. 고대에 와서 강연을 해가지고 저쪽 그 국제회의실에서 강연을 했는데 그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 뭐 이런 저희가 뭐 홍보도 좀 열심히 했지만 예상외로 굉장히 많이 와서 열띤 강연을 했는데 이 페트리니가 뭐 여러분들 한번 그 동영상 같은 거 찾아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 뭐랄까 선동가적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파워풀한 그런 막 그 연설가 있는데 워낙 이제 공산주의 운동을 하다가 슬로푸드 운동 이제 계급주의나 막스즘에 대한 어떤 약간의 회의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일종의 식문화 운동, 슬로푸드 운동에 뛰어든 사람인데요. 근데 그 잠깐 검색해 볼까? 검색 가능한가요? 네. 이 페트린이라는 사람을 이제 슬로푸드 페트린이 해가지고 치면 아마 고대에서 강연한 장면 같은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고대에 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있는 슬로우 시티, 그러니까 이제 이 요새 뭐 굉장히 유행하는 말이 슬로우, 뭐 힐링, 뭐 피로 이런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이 슬로우 네, 여기 있네요. 네. 그죠? 배경으로 깔아놓은 사진이 굉장히 멋있죠? 고대 저희가 했던, 저기 오른쪽에 저도 있네요. 저기. 네, 저게 접니다. 네. 근데 그 사진, 칼로스 페트리니의 저 사진 보죠. 굉장히 멋있죠? 그죠? 굉장히 좋은 사진을 갖다가 붙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하냐 하면, 이 양반이 이제 한국에 며칠 동안 와서 한국의 슬로우시티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들, 뭐 나물, 뭐 채소, 그다음에 한식류 이런 거를 맛있는 걸 많이 먹었겠죠. 그래서 먹고 나서 혹시 그저 순천 알아요? 순천이 어디 있어요? 그죠? 전라남도에 있죠. 그죠? 그래서 좋은 음식들, 특히 전라도 지역에 가서 좋은 음식, 뭐 정식, 한정식 이런 것들을 먹고 너무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음식이, 예를 들면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식자재에서부터 시작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 그 다음에 뭐 음식의 다양성, 뭐 이런 측면에서 너무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자기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날씬한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제가 둘러봐도 여러분들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미국 같은 데 가보든지 뭐 유럽 국가 혹은 뭐 호주 이런 데 가도 소위 말하는 비만율 통계가 뭐 지금
아마 미국 같은 데는 거의 40% 이상이 아마 비만으로, 그래서 사회적 질병으로 정부에서도, 왜냐면 그 사회적 병이 너무 크거든요. 의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데 한국은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이렇게 다들 날씬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이제 칼로 페스테니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날씬한지 알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한국 사람이 먹는 음식이 이렇게 건강하고 좋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 지금 연단에 가려 있고 이거 옛날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생기고 뭐랄까 날씬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완전 복부 비만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연단에 가려 있지만 실제로 여기 배가 이 부분에 배가 볼록이만큼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음식을 좋아하고 와인도 좋아하고 뭐 치즈도 좋아하고 막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좀 자기가 하는 얘기하고 약간 좀 안 맞는 거예요. 막 그죠? 그래서 제가 너무 뭐 정말 여기까지 나왔는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강연하고 다니려면 좀 살을 빼라. 그래야 뭔가 좀 설득력이 있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참아 못했어요. 참아. 이제 어쨌거나 한국 음식이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여러분들 집에서 먹는 밥, 그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 모르겠어요. 요새 어머니들이 바쁘기 때문에 또 밥을 제대로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밥하고 반찬, 찌개, 국, 뭐 나물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건강 면에서 볼 때 정말 환상적인 음식들이죠. 물론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 한국 음식이 그거는 분명해요. 그래서 그 정말로 음식 혁명을 일으키려면 사실은 가사노동 분업 구조, 사회적인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으면 이제 그 모든 부담을 엄마에게, 여성에게 지워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이제 가분형적인 가사노동 구조를 재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거든요. 왜냐면 그럼 집밥 먹여야 되고 뭐 집에서 좋은 장도 담궈야 되고 근데 그걸 누가 할 것이냐? 그럼 뭐 엄마가 해야지. 이렇게 되면 그럼 엄마는 맨날 부엌에서 그죠? 그래서 이 슬로푸드 운동을 한국에 소개하신 분이 이제 경남대학의 김종덕 교수라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슬로푸드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 슬로푸드 문화원의 이사장으로 계신데 그 양반이 정말 좋은 음식을 잘 먹고 돌아다니시고 그다음에 이탈리아에도 가서 슬로푸드 이런 운영위원 같은 것도 하시고 그러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다 자기 사모님 덕분에 와이프 덕분에 이러고 다닌다. 자기는 그냥 말만 하고 다니는 거고 이 맛있고 좋은 음식은 자기 와이프가 다 부인이 다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히 좋은 음식을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좋은 음식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그 문화나 제도나 가족 제도, 가족 문화, 무슨 뭐 이런 것, 성분업 구조 이런 것들을 바꿀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또 이제 라이프 스타일 자체도 그렇고 여러분들 다 이제 점점 바빠지니까 요즘에 슬로우 라이프라고 하는 말도 많이 나오지만 뭐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 얼마나 다들 바빠요, 그죠? 그래서 이 맞벌이를 해도 바쁘고 뭐 학생들도 바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확산시켜 나갈 것인가에 관한 사회적인 고민. 혹은 사회학적인 고민이 필요하겠죠. 예, 다시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먹는 아까 한국의 식품 소비를 보면 사실은 굉장히 건강한 구조입니다. 상대적으로 육류 소비량이 굉장히 적고 곡물류와 채소류, 과일류 소비량이 굉장히 많은 건강한 식품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 더 소위 말하면 소구화되면서 육식 위주로 가고 패스트푸드 중심으로 가고 뭐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은 이제 그런 변화들은 점점 젊은 세대에 더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세대보다는 여러분들 세대가 여러분들 세대보다는 지금 어린아이들 뭐 초중고생들이 더 패스트푸드를 더 좋아하고 뭐 더 많이 먹고 뭐 이런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이제 소득이나 계층에 따라서 우리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 서구의 경우에는 소득이 낮을수록 패스트푸드 소비량이 많고 비만율이 높아요. 아이들 비만율이.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경향이 지난 한 4, 5년 동안에 관찰되고 있고 그런 통계적인 자료들이 잡혀요. 그래서 우리도 맞벌이를 하게 될 경우에 예를 들면 소득이 낮은 맞벌이의 경우에는 뭐 아빠가 출근하면서 5,000원 주고 가면 그거 가지고 뭐 하여간
값싸게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 먹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건강이 나빠지고 특히 이제 비만율이 높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도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통계적으로 볼 때, 표준적으로 볼 때 국제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가 굉장히 좋은 음식을 잘 먹고 있는데 그 안에도 여러 가지 내부적 변화가 있고 또 변화의 추이를 본다면 이제 서구화된 식단 혹은 패스트푸드적인 식단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얘기한 대로 우리가 소비, 아까 맨 처음 표를 통해서 소비의 측면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수급의 측면의 표를 봤는데, 정리하자면 굉장히 이제는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거리가 먼, 혹은 생산지와 소비지 간의 거리가 먼 그런 식탁을 접하고 있다는 거죠. 뭐 여기는 예를 든 거지만 뭐 양파나 이런 것들도 뭐 중국에서 오고, 그죠? 바나나 이런 건 필리핀에서 오고, 그죠? 호박 무슨 해산물도 외국에서 오고, 뭐 오렌지 뭐 미국에서 오고, 이런 식으로 한편으로는 뭐 다양한 음식을 뭐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다.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음식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제일 기본적인 안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확보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뭐 알 수 있다면, 그래서 투명하다면 뭐 정보가 충분히 공유된다면 뭐 멀리서 봤지만 생산과 유통과 어떤 그 이송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깨끗하다. 뭐 그냥 먹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단 불투명하고요. 정보가 충분히 접근 가능하지 않고 또 장거리 이동 자체가 주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환경적 폐해 같은 것들이 있죠. 이만큼 이동할 때 화석 연료를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데 환경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시스템은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은 상당히 이제 충격적인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자료가 식품 푸드 마일리지, 그러니까 얼만큼, 그러니까 한 사람당 몇 톤 킬로미터 그 전체 수입량하고 그 이동한 거리를 곱해서 합산한 자료죠. 그래서 한 사람당 우리가 먹는데 보통 그 음식, 그 먹거리가 평균적으로 몇 톤 킬로미터를 이동했는가, 얼만큼 많이, 얼만큼 이동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자료예요. 보시면 2003년도에 여기 프랑스 1000톤 킬로미터 양과 거리를 곱한 것이, 그 다음에 한국, 일본, 뭐 어떻게 보면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2010년이 되면 뭐 프랑스의 경우에는 거의 그냥 그대로라고 한다면 일본도 뭐 비교적 안정적으로 5,484, 한국 뭐 압도적으로 우리가 더 많은 양을 더 멀리서 수입해 오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이제 소위 말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 개념으로서의 디스턴싱, 거리의 증가, 그죠? 거리의 증가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고, 1인당 식품 수입량을 봐도 아주 단순한 숫자인 1인당 우리가 뭐 1인당 얼만큼을 수입하는가를 봐도 일본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 이제 특히 EU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활성화됐다고 한다면 한국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압도적으로 1인당 먹거리 수입이 굉장히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실은 굉장히 취약한 먹거리 수급 구조를 가지고 있다. 너무 많은 음식을 우리가 다 수입해 먹는다. 우리가 자급자족을 할 수는 없지만 뭐 그것이 바람직한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그래서 제가 볼 땐 식량 자급률, 곡물 자급률이 한 40-50%는 돼야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 때, 하여간 국제 농산물 가격의 폭등이라든지, 하다못해 뭐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일종의 내성을 가지는데, 지금 시스템은 우리가,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국제, 소위 말하는 농식품 시스템이 시스템적인 붕괴, 구조적인 붕괴가 있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하는 게 대해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는 거죠. 예. 자, 아까 조별로 앉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조별로 앉으셨나요? 혹시 다른 데 앉아 계신 분들은 빨리 이동을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 체계 분석, 식품 체계 분석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했고, 포지션 쇠고기에 관련된 제 연구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일단은 한두 개 여러분들끼리 좀 한번 논의를 해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먹거리를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볼까. 그래서 서로 후보들을 한두 개씩 내서 서로 좀 정리를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한두 개 정도의 후보 주제를, 후보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나름대로 그럼 왜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하려고 할까? 뭐 재미있어서,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근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럼 그게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생산되고 어디서 얼마나 이동한 것일까? 뭐 이렇게 해서 옥수수 수염차, 그럼 이 옥수수 수염차는 어디서 왔을까?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산, 유통, 소비라고 하는 지난번에 그 표에 보시면, 그리고 그 각 틀 안에 여러 가지 연구 질문들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연구 질문들을 다 할 필요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옥수수 수염차에 대해서 공부한다면 생산, 유통, 소비와 관련해서 좀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어떤 질문들을 던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를 뭐 정리해서, 아마 오늘 다 정리를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온라인상 여러분들 막 카페나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정리를 해서 다음 수업 시간 전,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전까지 포털에 학생 자료실에다가 그러니까 조당 하나씩, 한두 개씩이 되겠죠. 한두 개. 우리는 뭐 옥수수 수염차와 콜라에 대해서 연구하겠다. 뭐 콜라가 연구하는 이유는 뭐 이런 거고, 뭐 옥수수 수염차는 이런 거고, 어떤 질문들을 던질 수 있을 것 같고, 콜라는, 콜라 원액은 뭐 어디서 오고, 뭐 아마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그냥 아직은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별로 얘기를 나눠주세요.